그냥 느낌이 달랐어요. 이건 중국산 식당 김치 같았어요. 한국만 압도적이었습니다. 김치 사진 한 장으로 국산 김치 97%를 맞췄습니다. 눈으로만 본 겁니다. 냄새도 못 맡고 맛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맞췄습니다. AI는요, 절반밖에 못 맞췄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알고리즘이 인간에게 완패한 겁니다. 나머지 11개국은 전부 실패했습니다. 미국 18%, 영국 19%, 독일 16% 전부 실패였습니다. 단 한 나라만 성공했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감각은 보편적이다. 인류는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 이게 보통의 감각에 대한 정의죠. 그런데 왜 한국인만 유독 김치에 대해서 잘 맞추는 거죠? 도대체 이런 감각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어느 지역 김치가 가장 맛있는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레이번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인지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죠. 48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제 논리가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20년간 전 세계 30여 개국을 돌며 감각을 연구해 왔습니다. 제 결론은 명확했죠. 감각은 인류 공통의 언어다. 국적도 문화도 상관없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첫 말이었습니다. 런던 연구실 11월의 차가운 밤이었죠. 모니터 앞에 앉아 글로벌 감각 비교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참가자 섹션이었죠. 97%. 한국인 200명 중 194명이 정답을 골랐습니다. 김치 사진을 보고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구별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맛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진만 본 겁니다. 눈으로만 판단한 거죠. AI는 어땠을까요? 54%였습니다. 절반밖에 못 맞췄습니다. 최신 딥러닝 모델을 썼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마우스를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다른 나라는 어땠을까요? 미국 18%, 프랑스 22%, 독일 16%, 일본 19%. 전부 찍기 수준이었습니다. 12개국이 참여했는데 한국만 달랐습니다. 압도적으로 달랐죠. 오류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부정당할 순 없습니다. 알고리즘을 다시 돌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한국 97%, 나머지는 무작위 수준.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200명이 거의 같은 답을 낸다는 건 우연이 아니죠. 그럼 뭡니까? 패턴입니까? 학습입니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입니까? 저는 참가자 피드백을 열어봤습니다. 한국인 참가자 중 한 명이 이렇게 적어놨더군요. 그냥 느낌이 달랐어요. 이건 식당 김치 같았어요. 느낌이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느낌으로 97%를 맞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학은 느낌을 믿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믿죠. 그런데 지금 데이터가 느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어갔습니다. 연구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엔 런던의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죠. 저는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감각에 국적이 있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감각은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뇌의 신경 반응이죠. 문화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숫자는 뭡니까? 한국인만 압도적이었습니다. AI를 압도했습니다. 논리를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이론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무너지는 소리였죠. 이건 뭔가 다릅니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감각이 문화와 연결돼 있다는 겁니까? 한국인들이 특별한 시각 능력을 가진 겁니까? 아니면 제가 놓친 변수가 있는 겁니까? 질문만 늘어났습니다. 답은 없었죠. 새벽 3시였습니다. 연구실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김치 사진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붉은 빛이 묘하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걸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실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읽었지만 의미는 몰랐죠. 한국인들이 본 건 김치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다른 것이었을 수도 있죠. 내가 직접 가봐야겠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연구실에 앉아 있어선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론을 의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감각은 정말 공통의 언어일까요? 아니면 저는 20년간 틀린 길을 걸어온 겁니까? 모니터 속 97%라는 숫자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학과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동료 교수 5명을 모았죠. 연구 결과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에드워드, 이건 문화 편향이야. 존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제 20년 동료였죠. 그런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각에 민족성이 있다고? 말도 안 돼. 다른 교수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미신이야, 에드워드. 자네 학자 아닌가?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경력이 미신으로 치부당하다니요. 저는 테이블을 손으로 쳤습니다. 데이터를 보십시오. 97%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샘플링 오류지. 한국 참가자들이 특별히 훈련받았을 수도 있고. 아닙니다. 무작위 추출이었습니다. 그걸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에드워드, 이 연구는 학회에 못 내. 우리 대학 명예에 먹칠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연구는 보류됐습니다. 아니, 사실상 무산됐죠.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직접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학교 지원은 포기했습니다. 제 돈으로 가겠습니다. 개인 연구비를 쓰겠습니다. 진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창밖으론 구름만 보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97%라는 숫자가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1월 초였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갑지만 깨끗했죠. 공항은 정돈돼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질서정연했죠. 영국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로 향했죠.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 한글 간판들, 붉은 네온 사인들. 낯선 세계였습니다. 여기가 97%의 나라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서울대학교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한국공동연구진과 약속이 잡혀 있었죠. 김민중 교수가 저를 맞았습니다. 레이번 교수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는 따뜻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받았죠.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김 교수가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녹차였죠. 교수님, 저희 실험 결과를 직접 보시러 오셨죠? 그렇습니다. 97%라는 수치가 믿기지 않아서요. 김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묘했습니다. 교수님, 감각은 과학으로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제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감각은 기억과 연결돼 있어요. 특히 한국인에게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각은 보편적입니다. 문화와 무관하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 교수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제 이론이 도전받는 느낌이었죠. 그렇다면 실험을 다시 해봅시다. 제가 직접 관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실험실로 오세요.
회의는 짧게 끝났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시내 작은 호텔이었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건물들, 움직이는 차들, 살아 숨쉬는 도시. 감각을 과학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김 교수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감각은 기억과 연결돼 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감각은 신경의 반응입니다. 기억과는 별개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97%라는 숫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AI보다 정확한 인간. 한국인만 가능한 일.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실험실에서 뭘 보게 될까요? 제 이론이 맞다는 걸 증명할까요? 아니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할까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97%라는 숫자가 계속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저는 서울대 연구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실험실이 보였죠.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레이번 교수님. 준비 다 됐습니다. 실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 6대가 일렬로 놓여 있었죠. 참가자 6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오늘은 100명이 참여합니다. 17번째 그룹이에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김치 사진이 떴습니다. 붉은빛이 선명했죠. 참가자들이 화면을 봤습니다. 단 1초도 안 걸렸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한 참가자가 바로 답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이건 식당 김치. 공장 김치 같아요. 색이 달라요. 모두가 같은 답을 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판단합니까? 1초도 안 걸렸습니다. 논리적 분석이 아니었죠. 직감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이 떴습니다. 이번엔 다른 김치였죠. 이것도 아니에요. 중국산 같은데요? 네, 맞아요. 뭔가 인위적이에요. 또 일치했습니다. 100명 중 97명이 같은 답을 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 교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통계가 아니에요. 집단 기억이죠. 집단 기억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감각을 지배한다는 겁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실험이 계속됐습니다. 20장의 사진이 지나갔죠. 참가자들은 거의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관성이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합니까? 저는 한 참가자에게 물었습니다. 50대 남성이었죠. 그냥 알아요. 이건 우리 김치가 아니에요. 무엇을 보고 아십니까? 색이요? 아니, 색만은 아니에요. 뭐랄까. 느낌이 다른 거죠. 느낌이라고요. 또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건 식당 김치 같아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든 거요. 맛을 안 봐도 알아요. 맛을 안 봐도 안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과학자인 저는 논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논리가 보이지 않았죠. 실험이 끝났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명 중 97명 정답. 또 97%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건 뭡니까? 김 교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교수님, 한국인에게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정체성이죠. 정체성이라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김치를 봤어요. 할머니가 담그시던 김치, 엄마가 내오시던 김치, 학교 급식의 김치. 수천 번 봤죠. 그게 기억에 새겨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감정적 해석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죠. 교수님, 감각이 아니라 정체성 아닐까요?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체성이라고요?
감각이 정체성과 연결돼 있다는 겁니까? 그럼 제가 20년간 연구한 건 뭡니까? 감각의 보편성은요? 인류 공통의 언어라던 제 이론은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보였죠. 회색빛이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97%는 우연이 아니었죠. 패턴이었습니다. 일관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이건 감각이 아니라 기억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20년 이론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무너졌습니다. 저는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틀렸단 말인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감각은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문화에 따라 달랐습니다. 기억에 따라 달랐습니다. 정체성에 따라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김치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죠. 피곤해 보였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질문만 남았습니다. 답은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실험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이번엔 더 엄격하게 했죠. 변수를 모두 통제했습니다. 샘플링도 완벽히 무작위로 했습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김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번엔 한국인 100명, 외국인 100명을 동시에 테스트했습니다. 외국인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인들이었죠. 조건은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인 96명 정답, 외국인 18명 정답, AI 모델 53%.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이건 패턴이에요. 패턴이라고요? 맞습니다. 우연의 반복은 없습니다. 이건 일관성입니다. 재현 가능한 현상이죠. 그럼 이게 뭡니까?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론을 부정하는 순간이었죠.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통계 분석을 했습니다.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한국인은 달랐습니다. 압도적으로 달랐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죠. 보고서 대신 한 문장을 썼습니다. 감각은 기억의 잔향이다.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고백이었죠.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래. 감각이 이긴 거다.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국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옥스퍼드 학과장이었죠. 에드워드, 자네 연구 결과를 봤네. 이건 비과학적이야. 감각의 민족이 무슨 상관인가? 학회에 제출하지 말게. 우리 대학 명예에 해가 돼.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명예라고요? 진실보다 명예가 중요합니까? 다음 날 또 이메일이 왔습니다. 동료 교수들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정신 차리게. 자네 한국 감성 마케팅에 이용당하고 있어. 문화 편향에 빠진 거야. 객관성을 잃었네. 김치 실험? 장난하나? 이게 학문인가?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비난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진실을 봤습니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국제학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논문 제출을 거절한다는 내용이었죠. 연구방법론에 결함이 있음. 문화적 편향 개입. 과학적 엄밀성 부족. 거절 사유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2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학계에서 고립됐습니다.
동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나는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김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있었죠. 교수님,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 교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교수님, 이건 당신이 틀린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20년간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세계가 아직 이해 못한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계가 이해 못했다고요? 네. 감각이 문화와 연결돼 있다는 걸요. 기억과 연결돼 있다는 걸요. 교수님은 그걸 처음으로 증명한 겁니다. 김 교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교수님이 틀린 게 아니라 너무 앞서간 거예요. 세계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죠.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확고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97%는 진실입니다. 세계가 믿지 않아도 저는 봤습니다. 감각은 기억의 언어입니다. 한국인들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논문보다 더 큰 것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실험실을 떠나기로 했죠. 데이터만으론 부족했습니다. 현장을 봐야 했습니다. 김 교수님, 전통시장에 가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안내하죠. 다음 날, 우리는 광장시장으로 갔습니다. 서울 한복판이었죠.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김치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김치 냄새입니까? 네, 교수님. 이게 우리 김치예요.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양옆으로 김치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죠. 할머니들이 김치를 담그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70대쯤 되는 할머니였습니다. 손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할머니, 이게 다 손으로 담그신 겁니까? 그럼요. 50년을 이렇게 담갔어요. 50년이라고요. 반세기를 김치와 함께 산 겁니까? 할머니가 김치 한 조각을 집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색이 다르죠? 이게 진짜예요. 저는 자세히 봤습니다. 붉은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공장 김치와는 확실히 달랐죠. 뭐가 다른 겁니까? 이건 말이죠. 시간이 만든 색이에요. 공장 김치는 급하게 만들어서 색이 인위적이에요. 우린 천천히 담가요. 그게 색에 나타나죠. 시간이 만든 색이라고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과학적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록이었죠. 다음 가게로 갔습니다. 이번엔 젊은 상인이었습니다. 40대 남성이었죠. 이 김치는 어디서 왔습니까? 중국이요. 수입 김치예요. 한국산이랑 뭐가 다릅니까? 색부터 달라요. 보세요. 이게 좀 더 선명하죠? 인위적이에요. 우리 김치는 좀 더 자연스러워요. 저는 두 김치를 비교했습니다. 정말 달랐습니다. 미묘하지만 분명했죠. 손님들이 구별합니까? 당연하죠. 우리 손님들은 눈으로만 봐도 알아요. 눈으로만 봐도 안다고요. 97%의 비밀이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김치를 봤습니다. 사람들을 봤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였습니다. 정체성이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기도 한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전통 항아리 발효를 한다고 했죠. 마당에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쉰개는 넘어 보였습니다. 이게 다 김치입니까? 네, 다 우리 김치예요. 농가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60대 여성이었죠.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 향이 확 올라왔습니다. 실험실에서 맡던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더 진했습니다. 더 살아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진짜 김치예요. 시간과 온도와 정성이 만든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을 햇살이 항아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빛이 붉게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예술입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펜을 들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나는 이제 과학이 아닌 인간을 연구한다. 한 줄을 썼습니다. 20년 만의 전환이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광장시장으로 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할머니 가게였죠. 할머니,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럼요. 어떻게 한눈에 김치를 구별하십니까?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우린 그냥 알아요. 어떻게 아십니까? 눈이 아니라요. 여기가 기억해요. 할머니가 가슴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눈이 아니라 속이 기억한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붉게 물든 손이었죠. 따뜻했습니다. 교수님도 이제 알겠네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시장을 나왔습니다. 비닐 천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김치 향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실험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다녔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각 서사 기록 프로젝트였습니다.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인간학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한국인의 97%를 말입니다. 그들은 김치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본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연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국제감각인지 학회에 논문을 제출했죠. 제목은 문화감각론 한국인의 시각 패턴 감별 연구였습니다. 2주를 기다렸습니다. 회신이 왔습니다. 논문 제출 거절, 연구 방법론 결함, 문화적 편향 개입, 재제출 불가,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결함이라고요? 제가 직접 3번 검증했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비과학적이라니. 다음 날 영국에서 또 메일이 왔습니다. 학과 동료들이었죠. 에드워드, 자네 한국에서 뭐 하는 건가? 감성 마케팅에 이용당한 거야. 김치 실험으로 학문을 망치고 있네. 돌아오게. 조롱이었습니다. 비난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언론이 제 연구를 보도했습니다. 신문 일면이었죠. 영국 교수, 한국인 감각 DNA 증명. 김치 한 장으로 본 민족 정체성.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댓글도 달렸습니다. 우리도 그냥 알았던 건데 교수님이 증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를 이해해 주셔서. 저는 화면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학계는 저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저를 믿어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일주일 후 영국 언론도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옥스퍼드 교수, 한국 감성 마케팅의 포섭. 과학자의 추락, 김치 실험의 함정.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던졌습니다. 찍고 싶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봤습니다. 이용당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 교수가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교수님, 진실은 언젠가 인정받아요. 언제입니까? 저는 이미 학계에서 죽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수님,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빈 강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대 개건 교수실이었죠. 창밖으론 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웃고 떠들었습니다. 젊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김치 사진을 봤습니다. 붉은빛이 선명했죠. 세상이 믿지 않아도 나는 봤습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진실이었습니다. 조명이 희미했습니다. 강의실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감각은 과학보다 오래된 언어다. 한 줄을 썼습니다. 나는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다. 또 한 줄을 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됐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국에 머물며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논문은 거절당했지만 기록은 멈추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세계 인지심리 컨퍼런스 초청장이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학회였죠. 제 연구를 발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베를린 컨퍼런스 홀에 섰습니다. 1000명이 넘는 청중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었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감각은 문화의 기억입니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인 97%, AI 54%. 그래프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군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젓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장 영상을 틀었습니다. 광장시장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김치를 담그는 손, 붉게 물든 손가락, 50년의 시간이 새겨진 얼굴.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참가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눈이 아니라 속이 기억해요. 그 한마디가 홀을 울렸습니다. 저는 최종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6개월간의 재검증 결과였죠. 3번의 반복 실험, 1000명의 참가자, 동일한 결과. 한국인의 시각 패턴 감별 능력은 AI를 넘어섰습니다. 문화적 학습이 알고리즘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앞줄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일본 학자였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로 알려진 분이었죠. 당신은 새로운 학문을 열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고도의 집단 학습입니다. 문화 인지학의 시작입니다. 순간 홀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1명, 2명, 10명.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작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커졌습니다. 1000명의 박수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의 혼란이 이 순간으로 수렴됐습니다. 감각은 언어였습니다. 문화의 언어였습니다. 한국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박수가 계속됐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수십 명의 학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레이번 교수, 당신이 옳았습니다. 한국 연구를 계속해 주십시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베를린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들은 김치를 본 게 아니었다. 자신을 본 것이었다. 한 줄을 썼습니다. 감각이 과학을 이긴 날이었습니다. 베를린 발표 후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문화감각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과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도쿄대학이 공동 성명을 냈죠. 감각과 문화의 연결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CNN이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BBC도 특집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인의 감각, 인류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이 제 연구의 시작이었고 이곳에서 끝내고 싶었습니다.
서울대와 옥스퍼드가 공동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솔마이너스 아크스퍼드 인스터투트 어브 컬처럴 카그니션. 현판이 걸렸습니다. 두 로고가 나란히 새겨져 있었죠. 저는 그 앞에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평생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광장시장으로 갔습니다. 처음 왔던 그 골목이었죠. 할머니 가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계셨죠. 할머니, 저 기억하십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웃으셨습니다. 그럼요, 외국 교수님. 오랜만이네요. 저는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옳았습니다. 눈이 아니라 속이 기억하더군요. 세계가 그걸 인정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당신도 우리 사람이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20년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감각은 과학의 시작이 아니라 인간의 귀환이었다.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한 줄을 더 썼습니다. 한국인의 97%는 통계가 아니었다. 문화였고 기억이었고 정체성이었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김치를 본 게 아니라 시간을 본 것이었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글로 짧게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파일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살아 숨쉬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감각은 단순한 신경 반응이 아닙니다. 세대의 기억이자 문화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가장 완벽히 보존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증언합니다. 그들의 감각은 인류의 유산이다. 20년간 감각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저는 감각을 배웠습니다. 단 한 장의 김치 사진이 제 이론을 부쉈습니다. 그 잔해 위에서 새로운 학문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감각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감각이 저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연필을 놓았습니다. 김치의 붉은 향이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할머니의 미소가 남았습니다. 서울의 밤이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속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